자, 다음으로는 그리스 세계의 번영과 몰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올라갔고 어떻게 내려갔고, 자, 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전쟁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달려 있어요. 첫 번째로는 페르시아 전쟁, 두 번째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자, 첫 번째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은 말 그대로 이제 그리스 세계랑 페르시아랑 전쟁을 벌인 거야. 두 세계가. 그랬을 때 페르시아에 아케메네스 왕조가 있고요. 그리스는 뭐 이제 그리스.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두 전투는 2차와 3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차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마라톤 전투. 3차 같은 경우는 살라미스 해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사 내용을 다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 전쟁 누가 이기게 됐는가? 바로 그리스 세력이 이기게 돼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병과가 달라. 그리스는 탱커고 중장갑 보병으로 이렇게 한 탱커고,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딜러들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딜러들이 때려도 탱커를 이렇게 빡 결정타를 지을 수 있는 게 너무 적었던 거지. 다 쓸어버리는 거지.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 전쟁의 결과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 바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힘이 강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이제 그리스 세력의 약간 굉장히 잘 된 거. 자, 그러면은 이제 몰락에 대해서, 번영이 있으면은 몰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몰락과 관련된 전투는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이 펠로폰네소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의 이름입니다. 자, 페르시아 전쟁 이후로 그리스 세계는 두 개로 찢어지게 돼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자, 요게 두 개가 이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두 세계가 결국에는 이 그리스를 두고 이제 싸우는 거야. 내가 최고다 얘기하면서. 물론 여기서는 아테네가 조금 깡패 같은 짓을 많이 하거든요. 뭐 델로스 동맹에서 이제 걷어들이는 회비를 본인이 막 먹기도 하고요. 고리대를 하기도 하고요. 그 돈을 가지고 되게 이제 좀 안 좋은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델로스 동맹과 이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싸우게 되고, 결국에 누가 이기게 되느냐? 스파르타가 이기게 돼요. 스파르타 육군 강력해.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가 이기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스파르타가 그리스 전체를 이제 점령하는가 싶다가 여러 가지 내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세계가 굉장히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 찢어지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당시 그리스 세계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었던 누구? 북쪽의 마케도니아 왕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된다 라는 것까지 몰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정식으로는 이제 헬레니즘 제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 이제 그리스인들을 통칭하는 말인데, 요게 이제 좀 크게 얘기해서 이제 그리스인들의 시기 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랬을 때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케도니아의 왕자예요. 왕자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리스를 점령했어. 점령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막 되게 야심가였단 말이야.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빨리 죽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되고요. 이 알렉산드로스는 두 가지의 큰 무기가 있었어. 하나는 재빠른 기병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전통 그리스에 있었던 중장 보병대보다 더 강력한 밀집 보병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도 더 길고요. 방패는 좀 작아가지고 이제 되게 이제 운신이 이제 편했고, 그러한 이제 조금 전쟁사적인 얘기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두 병과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고 저기 인더스 문명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거의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제국의 형성이고요. 헬레니즘 제국의 특징,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제국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동서의 교역로를 만들었다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 사람들이랑 생각이 좀 달랐나 봐.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 세계의 원오브 댐이 되길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그리스 최고 짱짱맨, 니네 다 그냥 아래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그리스 남자랑 페르시아 여인들이랑 결혼을 장려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이 박트리아라고 하는 일부 유목민족의 이 추장의 딸이랑 결혼을 합니다. 당시 이게 그리스 사회에서는 되게 조금 수치스러운 거였지. 어디 한 나라의 왕이 이 외국의 이 바바리안의 이 딸이랑 결혼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할 정도로 되게 동서 문화 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더불어서 그리스의 이러한 문화, 그리고 이제 외국 각 지역에 있었던 문화를 섞게 하기 위해서 결혼 정책 말고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본인의 제국 내에서 여러 개를 이제 세워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물의 교류라든가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이었고요. 그리고 그 제국 안에서 되게 지금에 따른 세계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헬레니즘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알렉산더가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이제 막 죽으려고 해요.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거든, 죽으려고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부하 장군들이 이제 그러면 후계자는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가장 강한 자에게 이러고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사하는 건 뭐냐면은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죽고 나서 이 제국이 4, 5분열을 하게 돼요. 다 찢어져. 뭐 셀레우코스, 이제 뭐 이집트, 마케도니아 뭐 이렇게 다 찢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국 자체는 얼마 가지 않으나 나름대로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두 문화 같은 경우는 그 기반이 그리스 문화긴 해. 근데 되게 다릅니다. 자, 우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게요. 그리스 문화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에요. 나야. 온리 나야. 근데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그리스 문화 플러스 세계 시민적이야. 세계, 월드. 그러니까 폴리스의 형성 과정과 헬레니즘 제국의 형성 과정이랑 좀 유사하잖아요. 폴리스, 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페르시아 정복하고 이집트 정복하고 저기 인더스 강까지 갔어. 거대한 대제국이야. 제국이니까 마음이 넓어야겠지. 세계 시민주의적.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랬을 때 그리스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 인간 중심적이라고 얘기했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했는데, 합리적이란 건 인간 중심적인 건 이런 거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막 제우스가 바람 피다가 헬라한테 걸려가지고 막 혼나고 막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되게 우리 인간사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런 거, 인간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뭔가 절대적인 느낌보다도 뭔가 친숙해. 이런 거.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연과학이 발달이 되거든요. 이제 철학을 얘기할 건데, 그리스에서 이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후 우리 지금 삶에서의 철학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 철학이 발전하는 게 자연 철학이 발전을 해요. 근데 그 기저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번개가 쳤어. 근데 바바리안 야만족들 같은 경우 번개가 쳐. 그러면 막 뭐라고 해? 그 번개가 친다. 지금 막 토르가 지금 망치질을 해가지고 그 망치질에 의한 불꽃 때문에 번개가 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재물을 바쳐야지. 근데 그리스인들도 처음엔 무서워해. 제우스가 화났나?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번개가 치는 거는 비 올 때 번개가 많이 치더라. 그러면은 다음번에 한번 보지. 진짜 비가 올 때 번개가 쳐. 그러면은 번개는 비가 올 때 치는 거구나. 더 나아가서 번개가 치는 날은 구름이 많이 끼는 것 같더라. 그럼 구름 안에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양성자와 음성자가 있고 막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제 전기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뻥 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미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자연 현상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자연 과학이, 자연 철학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 철학이 점차적으로 어디로 넘어오게 됐냐, 철학이 인간으로 들어오게 돼요. 인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인간이 왜 사는 거지? 인간 철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인간에 대해서 보다가 보니까 인간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그랬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지혜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소피스트들이에요. 소피스트들은 이 인간이 믿고 있는 진리가 주관적이고 주관적이다 보니까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는 여러 개인 거야,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리들이 서로 상충이 되면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걸 나중에 이제 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해요. 야, 이거 궤변이야. 그래서 이제 막 네가 네 자신을 알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것, 주관적이라는 게 진짜 맞아? 생각해봐 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절대성.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물어보는 방식이 뭐예요? 질문을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 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크라테스가 적을 많이 만들게 되면서 이제 사약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자, 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을 하고요. 그 제자였던 플라톤은 어떻게 됐냐?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우리 스승님이 이런 이 중우정체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버렸어. 그리스는 썩었어. 아테네는 안 돼. 이 세계는 아니야. 결국에 이상적인, 정말 고귀한 그러한 이상세계가 있을 거야. 이데아가 있을 거야. 절대성을 추구하는, 소크라테스에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상세계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플라톤. 되게 제가 이게 심오한 철학들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자, 그러는 과정에서 플라톤의 제자였던 누구?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이제 너무 이제 이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것만 공부하니까, 스승님, 왜 맨날 눈에 안 보이는 것만 공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 좀 공부하세요. 만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 현대의 대학 과정에서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 많은 기반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만물을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포용성은 사실 알렉산드로스랑 좀 많이 맞닿죠? 왜냐면은 알렉산드로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우거든. 알렉산드로스의 넓은 마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닐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 한번 살펴볼게요. 역사는 아까 이제 그리스 세계의 발전과 이 몰락, 여기에서 나오는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역사라는 책은 페르시아 전쟁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투키디데스, 이 투키디데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의 전쟁이었던, 큰 전쟁이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었다는 거지. 그리스 세계가 요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로서 남겨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학이라든가 예술 살펴보면요, 문학 파트 같은 경우는 희곡, 연극 이런 게 이제 발전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예술 쪽에서 특히 이제 조각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건축이라든가 조각, 그리스 문화 같은 경우는 균형이라든가 안정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막 발라, 고도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파르테논 신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는 세계 시민적이야. We are the world 막 이래.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일단 철학 기억하셔야 돼요. 철학. 스토아 철학이 있고 에피쿠로스 철학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는 금욕주의. 막 신 이렇게 좀 이상해요. 금욕주의. 그리고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쾌락. 물론 육체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쾌락이 있는데 정신적인 쾌락을 더 높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쾌락을 딱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 상태, 이걸 아타락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기억하지 마.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마음의 평화. 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육체적인 평화를 고르지 않고 정신적인 평화를 고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와 요걸 두 개를 기억하셔라. 스토아와 에피크로스 학파, 요거 두 개를 기억하셔라.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집트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러한 선진, 발전된 국가들에서 자연과학들을 많이 이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받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각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술작품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이 조각상들이 관능적이에요. 관능적이다. 그러니까 되게 관능적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의 신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안 부끄러워, 그냥. 그래서 이제 뭐 라오코온 상이라든가, 그리고 밀로의 비너스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제 부끄럽지가 않은 거야. 인간이 이렇게 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어머, 아름다워. 인간의 몸 아름다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 문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인간 중심적인 문화랑 세계 시민적인 문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간다라 예술에서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간다라 미술은 우리나라의 이제 신라 불국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 되게 양이 많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 보면서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꼭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 고대 로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안녕.